제목이 뭐라고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요, 나 자신 태어나서 1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자기 데리고 사는 게 고생이에요. 다들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살다가 보면 막 그렇게 안 풀릴 때가 있죠. 또 더군다나 왜 우리 흔히 막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막 뭐든지 해도 다 안 돼. 금방 돈 벌릴 것 같은데 안 되고, 친구 만나면 누구한테 뒤통수 맞고, 그다음에 뭐 계약하려고 그러면 깨져갖고 막 너무 속상한 일 생기고, 공부 그렇게 3년 해갖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막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게 안 풀릴 때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현욱 씨는 어땠어요? 올해 어땠어요? 잘 풀려요? 많이 망했죠. 그래도 밝다, 얼굴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되게 안 풀리고 일도 안 되고 막 사업도 망한 나를 막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 엄청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안 풀리는 나 데리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1년이 없어요. 올해 되게 안 풀리는 1년이었으면 위대했던 거예요. 저 되게 위대했어요, 작년에. 많이 위대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안 풀릴까. 뭐 하는 일마다 다 한대요. 뭐 하여간 뭐 공연, 책,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들어앉아갖고 새벽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망한 거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완성된 걸 10개로 본다 그러면 6개를 넘어가면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돼서 될 것 같아. 7개 넘어가 보세요. 7개. 8개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안심을 하죠. 꼭 요때 망해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 2개를 남겨놓고 나서 다 되려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걸 일본에 가서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것 같다. 야, 꼭 한번 해보자. 야, 이제 예산 얼마 드나 알아봐. 그러면 저기 한국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일본 기획사랑도 계약하고 거의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직원 일본으로 보내갖고 다 현지 상황 알아보고 자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하고 돈 쏟아붓고 홍보하고 다 했거든요. 여기서 멈췄어요. 결국 공연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2개 놓고 멈췄다고. 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2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패도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굉장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엄청난 구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오차의 법칙.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요, 2개 모자른 성공이라고요. 2개만 있으면 성공하는 건데 이 2개를 뭐라 그래요? 오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춘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멈췄건, 그때 그 일이 되기에 뭔가 부족한 환경적 요소가 있어서 멈췄건, 어쨌든 이 2개 때문에 8개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차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차가 위대한 스승이에요. 얘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김미경 욕심부렸어. 그렇게 티켓을 해서 공연으로 갈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그럼 1년에 한 3-4번 가서 이렇게 20명, 30명 모여놓고 무료로 사람들 놓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한 5년 했다가 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니? 근데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 거야? 정말 이 오차가요, 망한 게 위대한 스승이더라고요. 아주 나를 진하게 가르치던데요. 그래서 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오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여기 혹시 남자랑 헤어진 사람 있어요? 요새 막 아프게 헤어진 사람 헤어졌어? 그럼 저 따라서 남자랑 헤어졌다는 건 다른 남자 사귀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울지 말아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쳤나 모르겠어요. 저는요, 남자 사귈 자격이 없나 봐요. 누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아니요, 자격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사귀라는 가이드 메시지예요. 그 남자랑 헤어진 건. 그럼 막 공무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시작.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막 그 집 살라고 거의 다 계약됐었는데 계약이 안 됐어. 어떤 거예요? 요번에 살면 안 된다는 가이드 메시지. 딴 집 사보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누가 해요? 내 몸이 하죠. 그러니까 몸이 지혜로울수록 어때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2개한테 정말 제가 아주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 많이 하죠. 실패 많이 하죠. 앞으로는
저 따라서요. 나 실패했어. 시작. 나 실패. 그렇게 말하지고 어머 이거 오차야. 시작. 어머 이거. 오차야라고 생각하세요. 실패는 없어요. 실패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지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스키 배워봤어요? 저는 스키를 정말 늦게 배웠어요. 40이 훨씬 넘어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서울 애들은 막 스키 타러 가더라. 그때 막 제가 보면서 부럽다. 나도 돈 벌어서 나 꼭 스키 타러 갈 거야. 근데 되게 후에 40이나 넘어서 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탄 게 아니라 코치한테 꼬박꼬박 갈 때마다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야 잘 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웠더니 거의 스키 신동 났었어요. 얼마나 잘 타는지 알아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막 A자로 막 정교하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얼마나 잘 탔는데. 그래도 이듬해 또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이제 조금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 스키 가르쳐준 선생님이 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 코치였는데 나보고 한번 타보래요. 그래갖고 나 A자로 막 싹 내려왔어요. 이쁘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랬더니 그 코치가 나한테 뭐랬지 알아요? 내려와서 근데 이렇게 타는 게 좋으세요? 에? 그랬더니 아니 스키가 스피드 운동인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뭐 이렇게 타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제어를 하시려면 이렇게 엣지를 탁탁 넣어갖고 제어를 하래요. 그래갖고 얼마나 열심히 탔는데 정말 그 해겨울에 스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넘어지니까. 했다 하면 넘어져. 그날도 넘어지지, 다음 날도 또 넘어지지, 쉬지 않고 넘어지면서 막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운동 소용에 소질이 없나 봐. 더러워. 이제 스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 에너지가 극에 달하는 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저 좀 따라하세요. 세 글자로. 슬럼프. 슬럼프. 예. 내가 내 실패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지점을 슬럼프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뭐예요? 좌절 내지는 그 다음 포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스키 코치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레슨 받고 이제 저 그만하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타세요. 그 타는데 나 너무 놀랬잖아. 나 왜 이렇게 잘 타? 왜 이렇게 잘 타? 막 그냥 완전히 막 너무 잘 타는 거야. 한 번도 그래갖고 내가 놀래갖고 밸런스도 딱 잡혀갖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랬었는데 저번 주만 해도 나 오늘 왜 이러죠? 그랬더니 스키 코치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넘어졌으니까 당연히 잘 타죠 오늘. 여러분 제가 그날 무슨 에너지로 부드럽게 탔는지 아세요? 무슨 에너지? 실패 에너지 갖다 쓴 거 아세요? 자 보십시오. 실패란 봐요. 2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막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 2개가 모자라갖고 8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8개까지만 보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8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사람의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요? 성공보다 사실은 실패의 에너지가 더 많아요. 2개 모자르고 딱 8개는 다 여기 있다고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실패 창구가 있습니다. 김현우 아나운서는 전 아나운서 할 때 MC 봤을 때 실패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막 자기만 하는 실수가 많죠. 그죠?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MC 사회를 잘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20년 동안 쌓아오는 실패 창고 2개 모자라서 8개에서 멈춘 거를 갖다가 오늘 2개랑 합쳐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회사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왜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나 막 이런 데 가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시상식 할 때 뭐 연봉 막 엄청 받는 사람들 막 드레스 나와서 다 이러고 나와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 알려드려요? 다 20년 됐어요. 최소 15년 됐어요. 15년이나 20년 이하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가서 이렇게 인터뷰 해보잖아요. 그럼 막 성격 와글와글하고 적극적이고 막 영업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그만둘 시기를 계속 놓친겨.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쳐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 됐어 뭐 딴 거 한다고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년간 자기가 한 실패 창구에 8개가 엄청 쌓인 거예요. 뭐 매일같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겠죠. 될래다 만 것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개 모자란 성공. 성공 직전 변화한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랑 춤을 춥시다.
실패춤 시작. 8개, 2개, 10개 시작.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이게 안 돼요, 손이? 될 거예요. 실패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숙달돼서 완전히 되죠. 이것도 다 실패 에너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실패를 겪게 되는 걸 부모로서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실패를 하지 않게 조금은 제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그 아이 실패를 엄마가 대신하면요. 엄마 실패 창고에 실패가 쌓여요. 개 창고에는 안 쌓여요. 그래서 왜 되게 성공한 아이인데 실패 창고는 텅텅 빈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랑 떨어진 다음에 혼자서 8개, 2개, 10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투입이 끊긴다고요. 늘 그럴 순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뭐 되게 힘든 일 많이 겪은 애들 많거든요. 막 자퇴도 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자퇴했을 때는 우리 애한테 이런 말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불행은 네 편이다. 되게 불행이 왔을 때는 역할이 있어서 온다. 그래서 이 불행 데리고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더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온 인생의 많은 불행들, 속상한 일도요. 다 알고 보면 다 역할이 와서 있어서 왔더라고요. 이게 불행이잖아요. 되게 힘들고 큰 실패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야, 봐. 네가 나중에 커서 엄청나게 훌륭한 뮤지션이 될 거야. 걔 음악하는 애거든요. 뮤지션이 될 거야. 왠지 알아? 네가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션도 안 될 건데 자퇴라는 사건이 왜 생겼겠니? 괜히. 그게 짝이 안 맞잖아, 짝이. 엄마가 엄마 친구 유명한 뮤지션들 물어봤더니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나중에 먹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뮤지션이 되려고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너랑 엄마랑 인터뷰나 연습해. 네가 나중에 훌륭한 뮤지션이 됐어. 자,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뭐였죠? 시작. 자퇴. 그래.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였죠? 시작. 엄마. 이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의 실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미리 방지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생겨요. 근데 방지하려고 엄마가 그 일을 다 했으면 엄마 실패 창고에 있으니까 엄마 실력 되는 거다. 자기를 버릴 정도, 내 손을 놓을 정도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하는 실패가. 그 옆에서 엄마는 그 실패를 했을 때 격려해주고 그 실패에서 오차랑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개 창고에 쌓이도록 그게 자산인 걸 알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인 줄 몰랐을 때가 힘든 거지. 실패를 많이 하려면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벤치마킹. 그것 좀 하지 말아요. 벤치마킹이 뭐예요? 잘된 사람 성공 포인트 1, 2, 3 갖다 쓰는 거죠. 그죠?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다가 강사가 됐대? 성공 포인트 1, 2, 3. 그래갖고 내가 아트 스피치 책 썼거든요? 보지 말아요. 어차피 읽어봤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저는 강의를 지금까지 24년을 했어요. 강의에 관한 한 나는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김미경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자주 했다면 실패를 가장 많이 했겠죠. 근데 어렸을 때 강의 처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실패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회사를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8시간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강의가 있어요. 대신 강사료 싸요. 걱정하지 말고.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워크샵 스타일로 뭐 토론도 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그 강의를 망쳤어요. 나 강의 옛날에 무지 많이 망쳤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망친 강의 돈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써놓질 않아갖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느낌이 와요. 이 강의 망쳤다.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런 거 하거든요. 김미경 강사 강의 어땠나? 그럼 일 너무 잘했다. 이 그저 그렇다. 참 왜 불렀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그저 그렇다 밑으로 평점이 맞춰져서 만약에 평균 점수 80점 이하면 그 회사는 다시는 강의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근데 이미 망쳤어. 사람들이 막 내 강의에 관심도 없고 내가 왜 강의 준비 이렇게 했을까? 이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먹히는 느낌이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쉬는 시간마다 8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쉬는 시간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쉴 때 그 10분 동안 그 사람들 의자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애기 누느냐고 힘들었겠다. 어머 그러고 직장 다니냐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그저 그렇다에 동그라미를 안 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방송에서? 정말 오줌부가 터질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끝까지 참고 1분 1초를 아껴서 막 40명이랑 다 인간관계를 맺고 운전을 딱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휴게소 나타나.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러잖아요. 화장실 휴게소 화장실에 딱 앉아갖고 막 눈물이 펑펑 나 미치겠다. 나 강의에 실력이 없나 봐. 이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그런 날이 무진장 많았어요. 초기에. 완전 다 실패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또 쌓아나가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왔거든요. 진짜 힘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기억나는 스피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1, 2, 3 성공 포인트만 적었고 뭘 안 적었냐 하면 봐요. 1이라는 성공 포인트를 만들기까지 내가 0.00001, 그 다음에 0.00002, 002, 그 다음에 0.001이 됐고, 그 다음 0.01이 됐고, 그 많은 엄청난 숫자를 거쳐서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1이라는 실체가 되기까지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겪은 거.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예요.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봤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모든 실패 에너지가. 그걸 어떻게 써요? 책으로 기억도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해보잖아요. 다 성공 포인트 1, 2, 3 기억나는 거 1, 2, 3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해봤자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될 거는 남들의 성공 포인트 1, 2, 3가 아니라 뭐예요? 내 0.1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0.01을 믿어야 되는 거지. 다 이 몸이 해내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0.001, 002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드럽게 느려 터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금방 되는 것 같고. 맞죠? 남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년 만에 그렇게 됐대 얘.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소수점을 지나왔는지. 근데 나는 어때요? 어제 오늘 비교해보면 0.01에서 0.02로 갔어요. 이게 무슨 성장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느려 터진 나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과 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좌절 포기 잘하고 남들은 안 하는 거 같지? 아니요. 그들도 무수히 했고 그거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막 안 하고 속상하고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것 자체가 다 뭐야? 나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예요. 내가 해냈다는 뜻이야. 그게 해냈다는 뜻이에요. 현욱 씨 한번 올라와 봐요. 여기. 저요? 응. 남자가 해야지 치마 입은 여자가 할 수가 없어갖고. 올해 잘 안 풀렸어요? 넘어가시죠. 근데 결혼은 안 해요? 해야죠. 여자는 만나봤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내가 시키는 걸 한번 해봐요. 네. 여기 중간에 여기 표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팍 넘어져봐. 연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막 일 되게 안 풀려서 확 좌절하고 넘어진 거야. 지금 넘어져봐. 여기서? 응, 여기서. 가다가. 그대로 있어. 자, 봐봐. 현우 씨 한번 저기 봐봐. 네. 저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아니, 하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 알았죠? 현우 씨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시작. 넘어진 만큼 왔구나. 그렇죠. 실패했지만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왔잖아. 넘어진 만큼 왔잖아요. 그죠? 남자랑 사귀다 헤어졌지만 그만큼 성숙해졌잖아요. 안 한 거보다 다 낫잖아. 그지? 응. 그 여자 결혼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 진행한 여자들이 보이네요. 뭐야? 넘어진 만큼 왔죠. 그죠? 이제 일어나 봐봐요.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이제 제자리 걸음 걸어봐봐요. 이렇게 막 제자리 걸음 걸어봐. 제자리도 뛰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라고 근육이 안 크는 것 같으세요? 커요. 일이 되게 안 풀리고 모르겠어요. 나 요새 완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일 때도 근육이 큰다? 이거 나중에 다 써먹어요.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그래 이제 무거운 거 들어봐. 이제 무거운 거 든다고 생각해. 근데 나를 들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무거운 거 들어봐요. 아우 무거워라 해봐. 시작.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럼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기는 거 아세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왜 무거운 거 들어요? 일부러 막 무거운 거 들잖아. 헬스클럽 가서 뭐 하려고 그래? 힘이 생기려고 그러지. 힘이 생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든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무지 들고 직장 상사랑 매우 속상하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애들 기르느냐고 너무 힘들다는 건 그걸로 인해서 애들을 기르는 지혜가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내 몸이 저지르는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멈추면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낼 수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장에서 내가 해석을 잘하고 얻을 걸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자고 그랬잖아요. 실패 학교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결과, 가능하면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아,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죽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죽여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맞아요. 남들 내 눈에 안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가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는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그냥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쉬나 에이엔가라는 교수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생명 유지 치료를 할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근데 프랑스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명분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르라는 거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는 건 의외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부모였어요. 완벽하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죠. 매번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매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마음은 훨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서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요.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이거 너무해요, 진짜. 예,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거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 아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아,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연아님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줄은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 나는 거. 솔직히 되게 네. 순간 짜증났어요. 네, 순간 짜증 나는.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나한테 좀 짜증났어요. 한 명 질문하면 보통 넘어갔는데 네. 두 명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야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툭 건드리는 거. 아니면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안 입을 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나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요.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짜증과 불안 이게 사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까에 대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얘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무서운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났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저 공황발작 또 오나 봐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그냥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 다음에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사는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난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력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의 10개월 동안 1112건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가석방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평균 6분에 한 건씩 하루 수십 건을 처리하는데 흥미로운 건 오전 첫 시간엔 가석방률이 65%예요. 10명 중 6명 너 집에 가. 근데 점심때가 다가오면 2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1시간, 1시부터 65% 다시 올라가. 5시쯤 집에 갈 때 되면 또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래. 우리 뇌는 1.4kg짜리 작은, 정말 조그만 2%짜리 기계예요. 근데 얘가 20%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으면 400칼로리는 뇌가 써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뇌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다 쓰면은 차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기름 떨어졌나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배터리 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넌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채운 사람만 딱 되고 안 사람은 안 돼. 너는 아무리 저 어린애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혼자 애 보고 있어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중에 8개월 다 했거든요. 안 돼. 귀찮아. 안 돼. 말 많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고프면 사람 이상해진다. 혈당 떨어지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긴 회의, 혹시 긴 방송 사이사이 좀 드시면서 맞아.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뇌가 나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 뇌가 힘들어한다. 뇌가 힘들어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빵만 한다. 기본적인 거. 꼬마들한테 저런 장난감 주면 하루 안에 망가뜨려요. 그냥 적당히 감아서 놀아야지 오래 쓰는데 한쪽으로 우리 애들 생각할 때 한쪽으로 계속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다 보면 어디서 뚝 끊어지죠. 열심 최선도 그런. 내가 태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아야지. 완벽하게 끝까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당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쉬어줘야 돼요. 2006년에 레페티라는 사람이 업무 강도와 귀가 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봤더니 바쁜 날 확실히 덜 놀아주고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바쁘고 힘든 날은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여유라는 거는 저 사람 여유가 있잖아. 이 얘기는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정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위해서 거꾸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라고 해요. 젊은 분들이 저 쉬는 오랜만에 야근 없이 있는 주말이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왜 했냐고. 가는 동안 화났죠. 네, 3시간 걸려 차 타고 가서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 줄 서가지고 있느라고 애 3개 타고 전 더 죽을 뻔했고 오는 길 차 막혀서 화났어요. 부부싸움했어요. 그래도 애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다 내보내고 가능하시다면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서 콜라 먹으면서 감자칩 드시면서 진짜? 낮잠 자고 뒹굴뒹굴. 그래도 돼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도 좀 있고, 그럼 대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전, 스케줄 비는 하루, 반나절을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제발 나 1박 2일 갔다 올게. 이런 것들을 통한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또 힘이 나고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60점 넘어야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참 어렵죠, 사는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도 되는 예,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또 부인도 익스큐즈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부인 입장에서 자기는 100을 막 쏟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 잠깐만요. 이게 남자도 여자 가면 안 돼요. 성질을 내잖아, 본인은 이렇게. 나의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나의 여유를 갖는다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곧 같이 서로의 그 여유로운 근데 가능하세요? 네, 똑같이 부인도 좀 싶어요 하고 부인도 옷도 사 입고 제가 이래서 안 해요. 제가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멋지다. 멋지죠.
내가 질 수도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떠벌리 무함마드 알리지만 허세를 보인 거죠. 일종의 항상 허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위축돼. 우리는 아까 자기가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럴 때 나 허세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막 자꾸 당하고 저놈이 치고 나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곤한데 이러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럴 때 그럼 더 막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잠깐 나 괜찮아. 나 죽지 않았어.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옷 입고 지갑에 돈 조금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 혼자 거울 보면서 괜찮아. 3번씩 얘기하고 그런 허세. 약간의 허세는 필요하다.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입니다.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랍니다.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2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2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되냐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민석씨로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손은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손은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손은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인생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친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SNS. 그렇죠? 혹시 그 채연 씨도 SNS 하시나요? 네,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들어가 봤더니 막 프랑스 식당에서 호화롭게 네. 음식을 먹는 장면이 사진이 딱 있어.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저길 가게 됐을까? 내 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막상 너무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내 인생을 타인의 인생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야, 하와이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멋있어. 바다 빛깔이 에메랄드 같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 내가 하와이를 모르거든. 친구가 막 에메랄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에메랄드를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멋있는 걸 상상하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사진이 딱 나오고 그 사진에 내 친구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SNS가 발달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는 게 헤어진 분들,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혹시 유민상님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은 또 제가 전문이군요. 그렇죠. 주변에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 싹 다 지운다던가. 네. 아니면 이상한 사진 하나 올려놓고 있다던가 뭐 떠날 거야 뭐 이런 거. 남자 친구들보다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게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이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진 같은 게. 그렇죠. 또 SNS 프로필로 소통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 SNS를 항상 생각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자신의 베스트 샷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뭐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사진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프랑스 식당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헤어진 여자친구가 내가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어서 그때는 당장 떠나가서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생각하고 살 거야.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예전에 했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나간 인연들이 항상 그 베스트 샷만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 샷만 지금 보고 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저들도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머리 위에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 있죠? 네. 특히 이제 언덕에서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원 발표가 돼서 뭐 장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 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공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또는 손호영 씨를 본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나를 보고 한숨 쉰 거야. 그렇죠. 뭔가 연애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겹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그래서 그냥 먹든지 뭐 기분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을 하든지 케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리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겁니까?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지각이네요. 아니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를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